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쉘리 다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고요. 자, 진보의 시대. 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1789년에서 1914년. 과학이 기독교 신자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듯이 프랑스 혁명은 일반인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 이제 일반 시민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성적 회의에 더하여 새로이 사회적 불안의 문제가 출현한 것을 의미했다. 과연 기독교 신자는 어떻게 도시 군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단순히 진화론적 힘의 산물에 불과할까? 신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더 이상 국가로부터 전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억압받는 자와 가난한, 가난한인데 오타내죠. 가난한이 아니라 고치겠습니다. 가난한, 예, 이게 좀 고칠 수 있는 셋업을 해놓으니까 편한 점이 있네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발적 단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 이게 지금 진보의 시대 이 책에서 말하는 연대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진보의 시대가 1914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천천히 가요. 여기는 1914년이라고 해놓고 셸리는 또 다음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때 확인해보고 예, 진보의 시대 1914년 맞네.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진보의 시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집니다. 36번째 장이 성체의 복원, 진보 시대 가톨릭 교회, The Restoration of Fortresses, Catholicism in the Age of Progress. 요게 오늘 한 시간 정도 공부할 거고요. 37장은 새로운 사회적 미개척지, 16세기 영국, A New Social Frontier, 19th Century England. 38장은 지구의 끝까지 프로테스탄트 선교, The Earth's Remotest People, Protestant Missions. 39장은 한 국가의 운명, 기독교 아메리카, The Destiny of a Nation, A Christian America. 40장은 현대 지식인을 위한 가교,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A Bridge for Intelligent Moderns, 프로테스탄트 리버럴리즘. 41장은 사슬 외에는 빼앗길 것이 없다. 사회적 위기, nothing to lose but change. 이게 이제 흑인 노예나 이런 분위기를 주는 거죠. 또 social crisis. 자, 오늘 공부할 이 성체의 복원 진보 시대의 카톨릭 교회, The Restoration of Fortresses, Catholicism of the Age of Progress는 또 네 개의 절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새 시대의 탄생, Birth of a New Age, 혁명의 열병, The Revolutionary Fever, 카톨릭대 자유주의, Catholicism vs. Liberalism, 교황 무엇을, The Infallibility of the Pope, 네, Infallibility. 여기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셸리는 1789년 7월 14일에 있었던 폭도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먼저 말합니다. 셸리는 그 수비대장 드 로네가 체포돼서 폭도들에 체포돼서 린치되고 처형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폭도들도 그때 98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는 대로 성체는 이 그림이 당대에 가장 먼저 나온 그림이에요. 이게 그 성의 맨 위에서 밑으로 총을 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폭도들이 더 사망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그로부터 좀 더 후에 나왔던 민속화가가 그린 건데, 이거 좀 더 넓은 그림이고요. 뒤에 보이는 이 큰 건물이 바스티유 감옥이고, 거기에 담들이 있고, 또 이 시민들도 병사들에게 총을 뺏어서인지 어쨌든 총을 가지고 왔는지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새시대의 탄생, 역사가들은 이 숙명적 사건을 새시대, 즉 진보의 시대 1789년에서 1914년의 탄생으로 정의한다. 바스티유 성체는 그래서 구체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랑스에서 구체제의 네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이 누구냐? 첫 번째 왕실의 절대 계급, 2 가톨릭 교회, 3 부유한 귀족, 4 무력한 일반인. 그런데 이 왕실을 빼고 이 가톨릭 교회, 귀족, 일반인에서 이 무력한 일반인 내지는 폭도를 제3신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신분은 이제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귀족 여기 1신분, 2신분이 되고 1신분, 2신분은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제3신분 할 때 일반인이고 특별히 이때 폭도들이 바로 평민의 권리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새 시대의 평민층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발전한다는 신념입니다. 비록 폭동과 유혈극을 일으키긴 했지만 진보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어, 인류는 결국 개선되고 더 행복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정신,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새 시대의 불리한 상황 속에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대라는 이름의 폭풍 속에서 과거의 소중한 유산을 온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에 이런 민주주의라는 복음, 민주주의적 복음, 민주주의라는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에 기초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것을 이단으로 보고 아주 분명하게 반격했습니다. 셸리는 말하기를 가톨릭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사탄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소위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셸리는 더 나아가서 서로 만인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이 때문에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모든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는 소위 진보의 시대로부터의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논리에 충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셸리는 더 나아가서 투표권, 교육받을 권리가 유토피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의 결정보다도 더 큰 근본적 문제는 인간 본성의 악성이요, 타락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 가느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셸리는 누구 얘기를 가지고 오느냐면 알렉시스 드 토크벨이라는 이 프랑스 작가, 이 사람이 1805년에서 59년까지 살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1835년과 40년에 쓰는데요.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 미 합중국에는 귀족 정치도 군주 정치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로 대통령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을 한 다음에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 tyranny of the majority를 우려한다는 글을 씁니다. 다수의 지배는 이성적 지도력이 아닌 일반 대중의 기분과 요구에 순응하는 소수의 피압박 상태를 유발할 것을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이 책에서 지적했다라는 말을 셸리는 이 시점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로마 교회는 어땠냐면 이런 평민의 복음에 대항함으로써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진보의 길 위에 다시 바스티유와 같은 중세의 성체를 쌓으려 했다는 거죠. 세속 대중은 그렇지만 로마 교회가 중세의 성체를 쌓으면 그거를 피해서
다른 길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셸리는 묻기를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과연 가톨릭 교회는 시대의 대중운동을 왜 이처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으로 드러난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듣고 왔던 자유평등 박애인데요. 자유 리버티, 평등 이퀄리티, 박애 프레터니티라는 단어죠. 자, 첫 번째 자유는 특별히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 특별히 중상층을 대변하는 음성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투표할 권리, 대의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장들을 짓고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방임주의, 그거죠. 이것을 프렌치로 레세페르라고 하는데, 레세페르 이것이 자유방임주의, 내버려 두면 잘합니다의 뜻입니다. 우리를 믿고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이죠.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권리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갖는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 이퀄리티는 가정 배경이나 재산의 유무와는 관계없는 인간의 권리. 19세기 농부, 도시 노동자는 중산층과 동등한 정치적 평등을 획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유산계급, 사업가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했고, 농부, 노동자 등 노동자 계급은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지만 그 사회주의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체제를 밀었고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 스타일 혁명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면 이 중상층 유산계급 사업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지금 미국으로 보면 약간 공화당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거고요. 농부, 노동자 등 이 노동자 계급은 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는 면에서 약간 민주당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지를 해도 공화당이 하면은 뭐라고 안 하는데 민주당이 하면 금방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이런 말 듣는 것이 현재 미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평등 있고 난 뒤에 박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애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좀 낭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19세기에 터져나온 강한 동지애인데 바스티유 습격한 이 군중은 스스로와 국가 운명을 자기들이 주관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정치 사상으로 나온 것을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19세기에 유럽을 휩쓸었고 20세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풍미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교회는 왜 혼란스러웠느냐? 진보의 이 바람, 자유평등 박애에 의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의 얽매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혁명 전에 가톨릭 교회는 구체제의 영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통치에 간섭하고 거기에 수상으로, 재상으로 함께 일하고 또 귀족의 혼인을 축복하지만, 이렇게 국왕과 귀족과 성직자는 빈농이나 중산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은 출생에 의한 것이지 개인의 지성이나 능력과 재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인구 구성을 보면요, 왕과 성직자 귀족은 전체 인구 2,500만 가운데 20만인데, 20만이 엄청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0.8%입니다. 이 0.8% 20만이 국가 토지의 절반, 정부의 고위직을 독점합니다. 그러면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빈농이죠. 인구의 80%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국가에 납부하고 납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얼마나 됐느냐? 약 한 9%가 되었습니다. 중산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wealth without responsibility, intelligence without authority, and ability without recogni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 없는, 근데 책임 없다는 말은 사실은 권리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내지만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책임 없으면 권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Wealth without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intelligence without authority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권위가 없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ability without recognition도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중산층을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그러니까 1%가 99%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는 이런 변화의 열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말과 이론으로, 즉 책을 써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760년부터 제네바 같은 소국부터 영국과 같은 왕국까지 이러한 정치 불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요구사항은 똑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참정권, 투표권, 보다 많은 언론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이 자극을 준 사건이 바로 1770년대 그리고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3년인가 인정된 이 아메리칸 리볼루션인데요. 이 아메리칸 리볼루션을 한국말로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독립전쟁의 말 할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쓸 때는 써요. 왜냐하면 이 아메리칸 리볼루션의 말을 쓸 때는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로 이 말을 쓸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메리칸 리볼루션이라고 써놨으면 우리가 번역할 때는 미국 혁명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의 과격파들을 심히 자극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미국인들이 진정한 계몽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들을 말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열에 불타며 평화를 추구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기꺼이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 혁명이라고 하고 이것에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던 거죠.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다 인구 국가였고요. 정치, 경제, 파산 기미가 점증합니다. 유럽의 여러 은행에서 막대한 금액을 빌렸으며 이를 숨기려 기록과 통계를 위조합니다. 성직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게다가 흉년으로 포도주 산업이 불황을 이루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불안이 가중됩니다. 루이 16세는 이것을 개선하려고 1789년에 삼부에 에스테이츠 제네럴을 소집합니다. 그때 귀족은 300명, 성직자는 300명, 평민은 600명.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 합하면 600명, 평민 600명이니까 이게 공정한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부에는 지난 175년 동안 소집된 적이 없었고 권한도 불분명했습니다. 175년이면 이게 그 신분이 계속 유지된 것도 신기할 정도인 거죠. 175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자, 귀족, 성직자 각각 한 단이고 평민도 한 단이고 이렇게 셋이서 투표하면 귀족, 성직자 측이 2대1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민을 포함한 이 평민들은 그렇게 투표하면 안 되고 개인별로 투표하자. 왜냐하면 평민이 50%이지만 귀족과 성직자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으로 투표하면 이 개인들의 투표가 이기고 평민이 그래서 유리하는 것입니다. 귀족 성직자 왕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자 평민이 삼부회를 탈퇴하게 됩니다. 탈퇴했다고 하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베르사유 궁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달려가서 맹세한 날이 1789년 6월 20일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감정이 격화하였고 혁명적 감정도 점증하게 되었다. 국왕이 제3계급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삼부에서 쫓겨난 평민들은 삼부회를 탈퇴하여 자기들만의 국회 내셔널 어셈블리를 조직하였다. 그래서 삼부회는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고 이제 내셔널 어셈블리가 실권을 잡게 되는 요 혁명의 핵심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89년 7월 14일에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왕은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평민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89년인데요. 그 이후에 혁명 세력이 들어서고 공포 정치가 들어서면서 루이 16세가 93년 1월 21일에 처형되고
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10월 6일에 처형됨으로써 프랑스에서 왕정이 종식되게 되는 거죠. 자, 귀족의 권리는 언제 박탈됐느냐? 1789년 8월 말에 박탈됩니다. 이때의 법령 이름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이 법률로 귀족의 권리가 박탈되어서 자유나 재산이나 안전나 억압에 대한 저항 등 인간의 자연적 권리는 신성한 것으로 포기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일방적 체포 금지, 피의자 권리 보장, 프랑스는 왕이나 귀족 같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권을 소유하는 국가임을 이 법을 통해서 선언하게 됩니다. 셸리는 그래서 그 뒤부터 이때부터 나폴레옹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 한 문단으로 끝내는 일단 요약부터 해줍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18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는 공화국을 건설하고 혁명 정부죠. 국왕을 처형하고 아까 얘기한 처형, 분파가 심했으나 효율적이기는 하였던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어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파가 심했으나 효율적이기는 사람 죽이는 데만 효율적이었어요. 그 후 혼란을 겪다가 쿠데타를 겪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권력을 잡는 것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통치 기간 프랑스는 계속 그 외에 유럽과 전쟁을 치러했다. 그리하여 계몽주의 시대는 또한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뭐 알렉산더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 히틀러도 그렇고 이러한 전제 황제를 꿈꿨고 황제가 됐던 사람들은 항상 그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과 사람을 무수히 죽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못 보면 우리가 초딩, 중딩 시절에 우리 역사 배운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셀이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또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네. 정리를 잠깐 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딜리트하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로마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아주 이 혁명가들이 아주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특별히 이 어, 신부와 주교들이 구체제 중치였기 때문에 혁명가들의 분노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혁명 정부는 국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냐면 일체의 프랑스 내에서의 교황 지위를 폐지합니다. 교황은 프랑스에 있는 쪽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드는 거죠. 성직자에게 교황이 아닌 국가의 충성을 요구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러자 교회는 둘로 분열됩니다. constitutional clause,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요구하는 법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은 충성을 서약했지만 non-constitutional clause, 반헌파, 그러니까 호헌파와 반헌파죠. 반헌파는 거부하고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793년부터 94년까지 이 짧은 기간에 혁명 지도자들은 3, 4만 명의 사제를 추방하고요. 12,000명의 사제를 감금하고요. 놀라운 것은 2천에서 3천 명의 사제를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닌데 이게 그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제를 3천 명을 처형했다는 것은 이 시대 프랑스에서 3천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찔한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광분을 했냐면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더 컬트 오브 리즌을 섬기는 종교를 하여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들도 릴리전이라고 안 하고 컬트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종교적 흔적을 제거한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라 이성의 성전, 템플스 오브 리즌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것은 노들렘 성당의 여배우가 이성의 여신으로 가데스 오브 리즌으로 중앙재단에 즉위하게 됩니다. 또 각 지방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이성,
자연 혹은 자유의 여신으로 모시고 도시나 촌락의 큰 거리를 행진하면 돼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종교의 여신으로 추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바친 그 자유의 여신상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이해법이라고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94년이 되자 이런 유행이 막을 내리고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공포 정치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미쳤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알은 거죠. 프랑스 전국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때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자유란 곧 이성의 여신을 숭배함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이성이야. 이거는 기독교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라고 아예 예, 극심한 반작용을 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이후로 이 나폴레옹의 종교 정책은 1801년에 교황과 종교 협약, 콘트라데이라고 말하는 교황과 합의를 해서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교의 지위를 프랑스의 절대 다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새로운 지위를 갖는데 그것은 과거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는 더 이상 왕자, 왕자와 제단, 그러니까 왕자니까 어, 이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제단은 이 사제를 종교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왕자와 제단이 동맹 관계로 유지되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것도 일종의 크리스텐덤의 종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 교회는 소위 자유주의를 영원히 혐오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톨릭과 자유주의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개인의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권리 등에 별로 오랜 토론을 벌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자유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정치적 자유? 꼭 이런 것인가?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그러면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금원, 은혜를 통하여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지 자유를 통해서 은혜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기독교 조직과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정치의 자유와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중세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 기간에 인간의 정당치 못한 자유사상을 향한 열기, 곧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에 관해 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19세기를 이해할 때 모든 이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자유를 향유해내는 사상이 분출한 시대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에게 최대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최대의 자유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기를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은 영국의 사상가죠. 1806년부터 73년까지 살았네요. 각 개인의 자유는 그와 같은 그 개인과 같은 만인의 자유에 제한받는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셸리는 자유란 자기 스스로 의견을 갖고 이를 전파할 수 있으며 이 의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다. 실제에 있어서 이는 곧 모든 이의 공민권을 보장하는 입헌 정부를 의미한다. 이 권리 속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예배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교황은 이러한 사상을 혐오하였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유명한 해가 바로 1848년인데요. 이때가 전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수도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성공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848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의 교황이 바로 레오 12세, 피우스 8세, 그레고리 16세였는데 이 사람들이 셸리 말에 의하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단지 19세기와 합류하기를 거부한 교황들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타를 본다고 봤는데도 이렇게 딱 생겨요. 자, 이탈리아의 교황과 교황령. 이탈리아는 교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령이 있죠. 교황들과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황령입니다. 교황은 그래서 영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교황령을 다스리는 세속 영주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는 7개의 독립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명목적인 말이고 이렇게 나라가 7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늘 힘이 없는 거죠. 프랑스나 스페인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독일만큼 뭐 그렇게 2, 300개로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늘 나눠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특별히 교황령은 로마로부터 동북쪽으로 반도를 관통하는 교황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1796년까지가 조금 맞진 않지만 여기 보면 샤르데나 왕국이 이 섬이죠. 그리고 맨 밑에가 시칠리아 왕국이고요. 그게 고항인형이 있고 토스카나 대공국이 있고 그다음에 보데나 공국이 있고 파르마 공국이 있고 트리엔트 주교령이 있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고 샤르데나 왕국이 있고 이럴 때 이게 이게 제네바 공화국도 있는데 이게 7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나라로만 쳐서 7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중엽부터 1800년대 중앙을 말하는 거죠. 사르딘이나 지방에서 이탈리아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리소르기멘토 이렇게 말했는데 뜻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일체의 외부 세력을 축출한다. 프랑스 같은 외부 세력을 축출하고 이탈리아 전 반도를 통일된 현대 국가로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사람이 그 유명한 주세페 가리발디이죠. 주세페 가리발디 1807년에서 82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무슨 뭐 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나라를 착고해서 이제 그 큰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교황령은 이러한 혁명 세력은 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교황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혁명 세력이 교황령이 딱 나라를 가운데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황령이 있으면 이런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세력은 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교황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9년 이후에 교황령은 극심한 증오의 대상이 됐고 그렇지만 프랑스가 군대가 와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등장한 유명한 교황이 바로 피우스 9세. 요즘은 피우스라고 하지 않고 비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참 쉽지 않아. 이걸 영어식 발음이 피우스 9세고요. 또 이게 아마 그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비오 이렇게 되나 봐요.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한 때가 46년이고 78년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48년 3월 14일에 교황령 주민의 온건한 참정권을 허락하는 헌법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령의 수상인 펠리그리노 백작을 혁명 군자들이 살인하자 피우스는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민족주의자들이 어, 쳐들어오니까 교황은 피신하고 프랑스 군대의 엄호로 로마와 교황령으로 돌아와서 회복합니다. 교황은 절대주의적 통치 형태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사르디니아 국왕 빅톨 임마누엘 2세가 교황의 적들과 뭉쳐서 국가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59년부터 60년 사이에 교황령 대부분을 이 사르디니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61년 3월에 피렌체에서 이탈리아 국왕으로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로마 자체는 그래도 프랑스 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프랑스 군이 귀국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는 즉각 로마를 침공해서 1870년에 로마는 항복을 받고 1000년 동안의 교황청이 아니라 교황령이라는 그 영토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교황령이 종식됩니다. 피우스 9세는
바티칸 궁으로 응거합니다. 빅터 임마누엘 2세는 교황의 항의와 파문을 무시하고 로마로 자기 주거를 옮깁니다. 교황에게 매년 일정한 수익과 모든 영적 권한을 보장하긴 했지만 피우스 그레는 9세는 이를 거부하고 바티칸의 죄수, 나는 바티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게 죄수라는 게 아니라 바티칸의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Prisoner of the Vatican. 로서 항의합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에게 선거나 투표에 참여를 금지하니까 그 결과 과격파들이 오히려 더 세력을 장악하게 되고 정부는 더욱더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노선에 서게 됩니다. 이를 로만 퀘스천, 로마 문제라고 역사가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인데요. 무솔리니는 83년생이고 1945년까지 살았죠. 29년 2월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교황은 과거 교황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티칸 교황국 안에서만 완전한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정한 정함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이 교황 무호설이라는 제목 아래 나오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인데요. The First Vatican Council 내지는 바티칸 First 이렇게도 부르죠. 1869년 12월 8일부터 70년 10월 20일까지 했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제20차 공의회고 나중에 1960년대에 있는 바티칸 2가 제21차 공의회고 그 이후로는 공의회가 열리지 않았죠. 자, 1870년은 교황의 세속적 권한에 종식이 하지만 동시에 교황의 지존권 또 교황의 무호설을 선포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교황이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가장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것을 선포한 그런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권, 교황의 지존권과 교황 무호설은 교황권 지상주의, 이 마운틴이라는 말은 이게 알프스 산맥이고요. 울트라는 너머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 너머 로마 교황청에는 교황이 있다. 이런 곳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런 그 식의 에, 수사법을 제유법이라고 하죠. 제유법. 울트라몬타니즘. 예. 그러니까 알프스산 너머. 예. 알프스산 너머. 아까 뭐그 왕자와 재단 이것도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황에 대한 특이한 충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속 질서와 공공 유일의 유일한 원천은 교황이다. 교황만이 유일한 권력을 소유한다. 쉽게 말하면 교황은 영적인 것, 또 이 세속 정부는 어떤 세속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세속 질서와 공균율 모든 거 다 합해서 교황만이 유일한 권력이라는 그런 운동들이 그런 그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교황 무호설은 효과적인 교황권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셸리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교황 피우스 9세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격려하는데 그런 격려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회에서는 어떤 출판물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이 명상할 때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교황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한다. 이게 뭔가 좀 뒤집어진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또 찬양도 하나님이 아니라 피우스 9세에게 드리는 찬양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황을 인간을 위한 바이스가 부신 이걸 한국말로 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말 못 들어봤죠. 부신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 몸에 있는 콩팥 위에 있는 것을 부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바이스 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교황 피우스 9세는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1854년 12월 8일에 성모 무흠 잉태 교리 The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말 1000년 이상 로마 가톨릭 성도들의 일반인이 전통적 신앙으로 믿어오던 것인데 그것을 교의로서 선언한 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잉태되는 처음 순간에 특별한 은혜로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거의 그 오랫동안 믿어온 것을 이제 교의로 선언한 거죠.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한 점은 선언의 내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항상 있었다. 선언의 방법이 특이하다. 왜냐하면 교회 회의에 의해서 이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독자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교황은 교황무호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황무호설을 상징하는 말이 또 엑스 카테드라라는 단어인데, 엑스 카테드라는 것은 그의 보좌로부터, 즉 교황이 자기가 공식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어떤 선포를 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 교황무호설을 선포하는 현장에 추기경이 54명이 있었고 주교가 140명이 참석하긴 했지만 그 결정은 교황 혼자서 교황무호설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10년 후에 교황 피우스 9세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교황령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인 1864년 12월 8일에 회칙 그 유명한 오류 목록 Syllabus of Errors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80개의 항목을 오류라고 선언하는데 그 오류가 바라면 사회주의 오류, 이성주의 오류, 언론의 자유 오류, 종교의 자유 오류, 공립학교 오류, 성서공회 오류,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오류. 그러니까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진보 시대의 여러 문제에 다 오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소위 진보와 자유주의와 문명과 화해하거나 합의하거나 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상 일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사회와의 대화를 거부. 오늘날 가톨릭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가톨릭은 1960년대에 있었던 바티칸2에서 이러한 것에서 가장 나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 안에서 아직도 정서가 이 바티칸 1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바티칸 2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그 무의 교황을 따라서 스스로 외부 세계와 차단시키는 동시에 기나긴 투쟁을 예비하였다. 예, 이때부터 거의 1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황 피우스 9세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의 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바로 The Vicar of Christ. 이게 바로 교황의 하나의 별명이거든요. 강화하기 위하여 공의회를 소집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추기경을 더 많이 임명하고 더 많은 주교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AD 67년에 베드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가 지난 1800년이 지난 해의 기념일에 그 해가 1869년 12월 8일인데 이때 500여 명의 주교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1869년 12월 8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가장 핵심이 교황 무호 교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범위이며 또 그걸 결정하고 나면 종교회의가 추인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선포했지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독일의 로텐베르크 주교인 헤펠레 이 사람이 이제 공의의 역사라는 책을 썼다는 거죠. 보스니아의 드자코바르 주교 스트로스마이어 그 외에 많은 주로 독일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독일 출신과 무수한 주교들이 반대합니다. 1차 투표를 1870년 7월 13일에 해보니까 찬성이 451명, 반대가 88명, 유보는 62명. 이러면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거 다시 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교 55명이 최종 투표가 있기 전에 교황의 승인 아래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는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8일 했는데 찬성이 533명, 반대가 2명. 그래도 반대가 2명 있었네요. 그죠? 자, 이 회의에서 반포한 두 가지 로마 가톨릭교의 진리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교황 지존권, 두 번째는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 지존권이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 the successor of Peter and Vicar of Christ. 쉽게 말하면 교황은 이런 지존권을 가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와 주교들 위에 완전하고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칠이나 권징이나 행정이나 신앙이나 도덕이나 윤리 분야까지 모든 것은 교황이 결정하고 교황이
명령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 지존권이고요. 교황 무호설은 교황이 엑스 카테드라 공적 직분에 의거해서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문제로 전체 교회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은 그 자체로서 무효하고 불변하며 사전에 교회의 동의나 사후에 교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교황 무호설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 투표 직후 교회는 이 바티칸 공의회는 종회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1870년 7월 19일에 프랑스 프로시아 전쟁 발발로 대부분의 대표가 귀국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겹치는 거죠. 또 로마는 1870년 12월 20일에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공의회는 아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뭐 7월 19일에 끝났는데 이 12월 얘기를 또 하느냐 하지만 원래 공연을 오랫동안 하니까 다시 소집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라는 거죠. 회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허물어진 바스티우 성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셈이었다. 더 나아가서 셸리는 피우스 9세에 따른 교황권 지상주의의 전략은 그 후 수세대를 두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형성하였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에 포위된 상태 속에서 로마는 무한 교황이라는 성벽 뒤로 숨기를 선택한 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체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 공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숨었으니까, 성 안으로 숨었으니까 그 속에서는 진정한 창조적 사색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 길들여지면 성 밖에는 아무런 중요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무슨 말이죠? 눈 감고 하늘이 없어. 눈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없고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장 성체의 복원, 이 성체는 바스티유 성체죠. 진보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뒤로 물러나서 가장 극보수화 됐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가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